유치권입니다. 320조에서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돼 있을 때, 그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법정 남부 물권이고, 우선 변제권, 물상 대위, 추구표, 물권정처권, 이런 거 인정 안 되죠. 그다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 물건이어야 되죠. 그런데 58번. 수급인, 건축업자. 자, 수급인 있고 건축주가 도급인인데 완공된 건물은 도급인,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수급인, 건축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급인 소유의 건물을 유치하게 돼요. 그런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수급인은 설령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죠. 이렇게 되겠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 이렇게 기억을 해요.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59번 계약명의 신탁. 자, 이건 거의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계약명의 신탁에서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대금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계약명의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야 내가 너한테 준 매매 대금 돌려달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돈을 주면서 네 이름으로 물건을 사라. 이게 계약명의 신탁이죠. 자금은 매수 자금은 신탁자가 부담하되 신탁자가 제공하되 수탁자 이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게 계약명의 신탁인데 이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야 내가 너한테 제공한 매수자금 돌려달라.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거는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되죠. 3조 1번 권리금 유치권 안 되고요. 보증금 유치권 안 되고요. 건축 자재대금 유치권 안 되고요. 권리금, 보증금, 건축 자재대금.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조건은 유치권이 안 돼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이런 경우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과 결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다만 이 채무가 공사대금 채무처럼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무인데 그걸 불이행했다. 그럴 때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원채권 채무 연장으로 보고 따라서 이때는 유치권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채권의 연장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건물과 원채권, 공사대금 채권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다면, 즉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 채권과 건물 사이에도 결연관계가 있다,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채무 불이행을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원채권 채무가 결연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자, 60번.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목적물을 먼저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채권이 먼저 생겼는데 공사가 완성이 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건물을 점유한 경우 이때도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요.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해요. 따라서 만약에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 공사가 끝나서 공사대금 채권, 잔액 채권이 남았는데 공사대금을 안 줘가지고 건축회사가 건물을 유치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됐어. 그리고 건물이 경매가 돼요. 그럼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 유치권이 성립이 되기 전에 목적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개시했다는 결정이 있게 되면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그 사실이 등기가 돼.
등기가 되면 그 건물이 압류가 돼. 그 후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에 의한 압류 후에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기입 등기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선이냐 무과실이냐 이런 걸 따지진 않고 그 매수 절차의 매수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다만 유치권 성립 전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 요렇게. 그럴 때는 그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게는 주장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는데 제3자라고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도 유치권 인정이 돼요. 다만 채무자 아닌 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해야 돼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때는 유치권 안 됩니다.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안 되고 또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점유가 적법 점유가 됩니다. 불법 행위로 점유한 경우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되죠. 단 유치권자의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 점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3번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 즉 임차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알면서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건물을 점유. 이게 뭐예요? 이게 불법 점유죠. 이런 불법 점유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했어요.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불법 점유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도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이 돼요. 하지만 유치권은 안 된다. 그 비용이 기초하여 유치권은 안 된다. 4번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게 되면 당연히 유치권 인정돼야죠. 그죠? 단 5.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넘겨줬어. 그럼 일단 유치권은 성립하되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전에 취득했으니까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포기특약은 유효다. 가 판례입니다. 법정담보물권이지만 포기특약은 유효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자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건축업자를 건축주 갑, 채무자 갑, 채무자 갑의 동의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죠. 324조 이하.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건축업자가 주택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유치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것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까 그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이렇게 됩니다. 62번 건축주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인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해야 되고 주장하면 그걸 법원이 받아주면 인용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즉 상환 이행 판결한다고 그랬죠. 그 상환 이행 판결이 뭐예요? 을은
공사대금을 변제받는 것과 상환해서 건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한다 그랬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저당권과 관련된 건데요. 담보물권의 수반성이 뭐죠? 채권이 처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이 되는 걸 말하는데 언제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뜻이지 언제나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언제나 함께 처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64번 담보물권의 부정성이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등기 말소 전이라도 저당권을 소멸하죠. 그리고 그 등기는 저당권 등기는 말소될 때까지 무효 등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을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 어떤 부동산에요.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미 돈을 갚아서 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등기가 무효인 상태. 이 무효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령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등기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등기를 넘겨받은 저당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그럼 그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등기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걸 설령 유효라고 믿고 넘겨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법원부터 명령을 받아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5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 지상권에도 미치죠. 이런 그림이죠. 갑수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땅의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을 때 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또 101호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도 종된 권리는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며 구분수선 건물의 전유 부분 101호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냈다 하더라도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가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그걸 경락받았다. 그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니까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라고 해야죠. 취득 못한다거나 취득한다. 전유부로 설정된 저당권 효력,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67번 건물의 증축금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죠.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니까 설령 증축 부분이 경락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고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야죠. 취득한다. 68번 물상대위에 토지가 있고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수용이 됐다. 그럼 저당권자는 더 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가치 변형 비린 보상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요 보상금 등이 채무자 등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 압류를 하고 전부 명령 등을 받아서 저당권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보상금 채권 따위가 설령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지급이 되기 전이라면 여전히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 전이라면. 이번 갑의 저당권에 설정된 을의 토지가 수용이 됐습니다. 그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지요. 그럼 여전히 저당권 행사할 수 있죠. 물상대위. 갑의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저당권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급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죠. 이거 뭐 붙었네.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급을 못하도록. 그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고요. 제3자가 압류해 놨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저당권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민기적 거리고 있다가 그 보상금을 받아갔다 누가 다른 사람이 자 그 다른 사람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다른 채권자다. 그럼 이걸로 끝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민기적 거리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을 때 그 다른 채권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못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아간 게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얘가 물상대위권 이게 수용이 됐다. 근데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기적 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보상금을 채무자가 받았다. 또는 그 중간에 갑이 병한테 땅을 팔았다. 제3취득자. 이렇게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수령해갔다. 이럴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정리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수용됐다. 저당권자는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된다. 어떻게? 지급 전까지. 근데 얘가 민기적 거리고 있는 사이에 그 보상금이 다른 채권자가 받아간 경우와 다른 채권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이 수령한 경우로 나눠서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다면 부당이득이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다. 하지만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수령했다.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이 둘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결국 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71번 안 보셔도 됩니다. 부피로. 72번 법정사건이 성립됐다. 이거 지난 시간에 분묘기지권하고 똑같습니다. 분묘기지권을 법정지상권과 똑같은 흐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죠. 갑소유 땅, 갑이 묘지를 설치, 그럼 갑소유 땅, 갑소유 분묘 땅만 팔았다. 그럼 분묘기지권 취득하게요. 법정사건은 비슷하죠.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인데 갑이 땅만 팔았다. 그럼 법정사건 취득하죠. 그래서 분묘기지권도 법정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때 법정사건은 유상이라 그랬고요. 언제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법정사건이 성립할 때. 그리고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치료액은 나중에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치료액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치료 연체가 있을 수 없으나 결정이 되면 소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 지체된 치료가 치료액을 결정한 판결 얼마를 지급하라 확정일로부터가 아니라 확정일 전 후에 걸쳐서 확정일로부터 2년이 아니고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치료 연체했다면 지상권협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이게 틀렸죠.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이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73번은 아주 중요한 365조 일괄경매권인데요. 365조 일괄경매권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죠. 그리고 이 건물을 갑이 지어서 설정자가 지어서 설정자가 소유하는 경우와 가로부터 토지에서 용의권, 지상권 따위로 설정받은 제3자가 건물을 지었으나 나중에 이 건물이 설정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둘 중에 하나. 그럴 때 토지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권리가 있죠. 의무가 아니고요. 두 번째,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했을 때 경매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해야 되고요. 두 번째,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나 건물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게 365조 일괄 경매권이죠. 그러면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제3자 병이 건물을 지었지만 그 소유권이 설정자 갑에게 귀속한 경우, 갑이 취득한 경우 토지 저당권자 을은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도 있다. 일괄 경매했을 때 그 매각대금 전부가 아니라
토지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물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지 못한다. 틀렸죠? 참조. 토지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권리라 그래, 권리. 따라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되죠. 그다음 토지 저당권 설정자 갑으로부터 지상권 등 용익권을 설정받은 병. 이 건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토지 소유자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괄 경매 허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74번은 우리 지상권에서 한번 키워드 비슷하게 확인하자 그랬죠.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 양수 그리고 대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나오면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땅과 건물을 함께 양도 양수 땅만 이전등기 그럼 법정사건 안 된다 그랬죠. 75. 건물이 없는 땅의 저당권이 설정.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죠. 그죠?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 건물이 신축. 법정사건 안 됩니다. 366조 법정사건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따라서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졌다면 설령 그 건물을 지을 때 저당권자 동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번도 마찬가지죠. 저당권이 설정된 땅 위에 건물이 축조됐으니까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던 경우에 법정사건 인정이 되는 거죠. 단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될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을 때는 이때는 나중에 법정사건 인정이 된다. 3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죠. 둘 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죠.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 설령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법정사건은 성립하고요. 그 법정사건은 건물 양수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즉 이런 그림이죠. 갑소유 땅이 있고 갑소유 건물이 있고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순서대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그리고 건물이 병에게 양도가 되죠. 그리고 나서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되지요. 이때 이 건물에 의한 법정사건 인정되는가? 인정된다. 왜 되느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소유자가 동일했다.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법정사건 인정이 되면서 법정사건은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즉 건물 양수인이 법정사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76번은 앞에서 봤지요?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이럴 때는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단 법정사건 안 된다. 77번 법정사건 일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갑소유 땅 은소유 건물이 있고 법정사건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철거 후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법정사건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죠.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지상물이 설령 철거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겠죠. 법정사건 있는 건물이 개축됐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자, 저당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되는데 이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니죠. 우리 민법 364조부터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는 셋.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 사람, 지상권 취득한 사람, 전세권 취득한 사람 세 사람. 따라서 얘네들은요.
채무를 변제할 권리가 있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 제3취득자는.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은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설령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참조는 이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죠. 변제권, 구상권이 있죠. 경매대가부터 비용 가장 먼저 배당받죠. 자, 이때 이 비용은 제3취득자가 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돼. 그러니까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증축을 했고 증축 부분을 기존 건물에 부합을 시키고 을은 전체 건물의 공유 지분권을 취득했다. 자, 이 공유 지분권을 취득한 을이 바로 제3취득자죠. 왜? 기존 건물의 저당권이라고 증축분에도 미치죠. 그럼 결국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공유 지분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인데 이때 이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을이 증축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는가? 없다. 이게. 왜? 없다. 왜 없냐? 이 증축 비용은 공유 지분권, 건물에 관한 공유 지분권, 즉 제3취득자가 되기 전 지출한 비용이다. 따라서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참조, 건물 증축 비용을 투자한 을이 그 대가로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제3취득자가 되었다. 따라서 저당권이 시행되더라도 그 증축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는 없다. 왜? 제3취득자가 되기 전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79번. 자,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돼. 어떤 등기든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어요. 다만 담보물권의 경우에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돼버리면 심각했죠. 왜? 어차피 소멸하죠. 경매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회복 등기 전 경매가 되어버렸다면 어차피 그 저당권은 소멸할 운명이다.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후에 경매가 되어버렸다. 회복 등기 불가하고 근저당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80번. 이건 그냥 간단히 좀 어려운데 듣고 그냥 넘어가세요. 갑의 이름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말소가 됐어요. 말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을 소유 건물에 예를 들어서 을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자 갑이 있었는데 을이 만약에 갑에게 돈을 갚았어요. 그럼 채권을 소멸했죠. 따라서 근저당권 소멸했죠.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그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받았어요. 판결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갑은 언제까지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 그랬겠죠. 그런데 이걸 말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경매가 됐고요. 경매법원은 얘가 근저당권이 등기돼 있으니까 얘한테 배당을 해줘버렸어요. 얘한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을이 갑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갑은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목적물이 경매가 돼버리면 갑의 말소 등기 의무는 불능이 됐죠. 갑이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경매를 통해서 소멸을 해버리기 때문에 갑의 말소 의무는 불능이 된 거야.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 을은 말소 의무 불능을 이유로 다른 거 청구할 수 있다. 뭘 청구하냐? 갑이 배당받은 거. 그거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갑의 등기가 말소가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목적물이 경매됨으로써 갑의 등기 말소 의무가 불능이 되었을 때 을은 갑을 상대로 야 배당받은 거 내놔. 넌 배당받으면 안 되잖아. 어차피 소멸했잖아. 이렇게 근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80번은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81번 저당권 양도라고 돼 있죠.
저당권 양도는 저당권자 을이 있다, 채권 갖고 있다. 당연히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고 저당권 양도, 채권 양도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채권 양도 사실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랬고 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하면 된다 그랬죠. 이때 저당권 및 채권 양도 양수의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만 합의가 있으면 되죠. 채무자와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죠. 저당권 양도 양수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예요. 그래서 물권적 합의는 등기 넘겨주는 거 말합니다. 당연히 당사자인 양도인과 즉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에서만 합의가 있으면 되고요. 채무자 등의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공동재당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고 여기에 을이 저당권을 각각 갖고 있더라. 한 명의 채권자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걸 공동저당권이라 하고요. 이 공동저당 목적물 중 그때 땅이 경매돼서 그 경매대가를 배당할 때 공동저당권자는 그 땅 경매대가로부터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의 이전이 부기등기가 됐다. 이렇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및 채권을 양도 양수했고 저당권이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가 됐고 갑이 양수인에게 돈을 갚았다. 갑은 양수인을 상대로 양도인이 아니라 저당권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 병을 상대로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말소등기가 아니라 지금 이 등기부를 보면 예를 들어서 2번 등기순위번호가 이렇게 돼 있다. 부기등기니까 2의 1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병에게 돈을 갖고 병을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즉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가? 저당권 양도인 을이 아니라 양수인 병을 상대로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84번 근저당권은 채권이 나중에 확정이 된다 그랬죠. 그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 사유 중에 하나가 뭐죠?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있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 시에 확정이 되죠. 채권액이. 근데 이 상태에서 경매 신청을 취하했을 때 확정 효과가 뒤집어지느냐? 번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확정된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갑과 을 사이에 을이 갑을 상대로 A라는 물건을 몇 개월간 이렇게 외상 공급하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 그냥 계속적 거래 계약만 있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저당권은 채권 채무 확정이 중요하죠.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이 있게 되면 신청 시에 채권이 확정되죠. 자, 이때 확정 이후 원본 채권 이건 담보되지 않죠. 반면에 원본 채권이 채권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다. 그 원본 채권에 대해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확정 이후에 발생했다. 이때는 담보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근저당권의 채권이 확정된 후 발생한 원본 채권 이건 담보 안 된다. 근데 확정되기 전 발생한 채권이 있고 이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에 이자가 붙거나 연체이자 지연손해금이죠. 이거는 최고액이 포함되는 담보된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신청시 확정됩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가 아니고요. 신청시 확정이 됩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되는 건 후순위 권리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가져고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됩니다. 채권의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지만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판례고요. 근저당권 중요하죠.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합니다. 채권 최고액이 1억이고 확정된 게 1억 3천이라면 채무자는 다 변제해야만 근저당의 맞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물상보증이나 제3칠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 맞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는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되죠.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최고액까지만 변제.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 그러면 근저당의 소멸,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87번 이제 공동근저당이 나왔는데 공동근저당은 조금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고 여기도 근저당권자 을 있어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최고액이라는 게 있죠. 채권 최고액. 이건 1억. 자, 그런데 갑소유 땅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야. 확정된 게 1억 2천이야. 근데 요 갑소유 땅, 땅의 경매대가가 뭐 예를 들어서 8천. 건물 경매대가가 8천. 자, 의리 우선변제 받습니다. 얼마 한도로 우선변제 받아요? 1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8천 받고 건물에서 다시 최고액 1억 한도 내서 8천이니까 8천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8천 받고 나머지 4천을 다 받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대해서 동시비당이 이루어질 때 공동근저당권자는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액만큼 반복 누적해서 배당받는 게 아니라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기서 받은 거 그만큼 빼고 여기서 받은 거 그만큼 빼죠. 토지대금에서도 1억을 최대한, 건물대금에서도 1억을 최대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 채권 최고액 1억은 토지 매각대금 플러스 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합이 1억이라 최고 한도가 1억이라는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한도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는 각각의 경매대가로부터 최고액 1억만큼을 여기서도 1억 한도 여기서도 1억 한도 이렇게 누적해서 반복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합쳐서 1억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회당도 마찬가지죠. 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8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경매될 때 채권 최고액 1억에서 8천을 뺀 2천을 한도로만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근저당권자가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납대금 완납 시에 채권이 확정이 되는데 이때 확정되는 건 그 경매가 신청된 부동산에 대한 채권만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땅을 경매 신청했다. 땅에 대해서만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경매가 되지 않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87번, 88번 공동근저당권 관련된 판례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조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배당을 받았다. 기본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 아니죠. 나머지 부동산은 그대로 종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우선 배당을 받았어요. 아까 땅이 먼저 경매됐고 경매대가가 8천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1억이라면 1억 한도에서 8천을 받겠죠. 근데 나중에 건물의 경매에서 또 8천이 나왔을 때 이 8천으로부터 1억을 한도로 또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8천을 우선 변제 받았으니까 1억에서 8천을 뺀 2천을 우선 변제 한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공동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은
우선 배당액을 공제한, 기존에 받았던 8천만 원을 공제한 2천만 원을 채권 채국을 해서 제한이 된다라는 거,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근저당권자의 범으로서 물권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계약법인데, 계약법은 판례가 물권법보다 훨씬 좀 수월하고 쉽습니다. 계약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주 쉽고 뭐 기본적인 거니까 까다로운 거 몇 개밖에 없어요. 그 정도는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약법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판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